3월에는 중국 양회가 두 회의가 차례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정권기관의 최고 지도부가 선출되었고 각 분야의 정책 아젠다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두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세 번째로 선출되었으며 이로써 시진핑 3기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시 주석의 집권 연장 과정에서 지도자 10년 임기 제한과 후계자에 대한 격대 지정 이런 관행들이 깨졌고요. 덩샤오핑 집권 이래에 권력 분점이 와해되고 집단 지도 체제가 형식화되는 등 리더십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시진핑 3기 정권이 대내적 위협 해결을 명분으로 집권한 만큼 대내, 대외 방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기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20차 당대회와 양회의 결정사항, 공식 문건, 그리고 지도부의 발언, 그리고 이후의 행보 등을 활용해서 3기 정권의 정치 리더십 변화와 특징, 그리고 대내, 대외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 방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시진핑 권력 강화의 과정 및 함의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중국 정치가 관행이 깨졌다는 겁니다. 덩샤오핑 집권기 이래 중국에는 최고 지도자 10년 임기 관행이 있었는데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담보를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또 중국 정치의 강점으로 평가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1기, 2기 때 당적 지도와 개인 권력 강화하는 행보를 워낙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집권 연장은 일찍부터 예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추구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개인의 권력 의지도 있겠지만 후진타오 집권 말기와 시진핑 집권 초기에 출현했던 중국 공산당 안팎의 혼란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위협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학 개방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사회 계층화 그리고 부정부패들이 이제 대중들의 불만을 초래를 했고요. 그리고 공산당 내부와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이견들이 속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 개방을 폐기하고 혁명으로 회귀하는 극좌파들도 굴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식인들이 민주, 인권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중반에 해외에서는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됐는데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 색깔혁명과 아랍의 봄 등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외적으로 민주화 열풍이 불고 대내적으로 지방과 단위의 정치 생태가 악화돼서 민심이 흩어지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임이 매우 훼손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설상가상으로 미중 경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었고요. 평화적 수단에 의한 체제 붕괴, 소위 화평연변이라는 중국의 오랜 우려가 시진핑 주석의 위기감을 더욱 크게 고조시켜서 그가 사회 및 사상 통제를 적극 강화하고 나서는데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월에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한 이유를 말하면서요. 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신념을 잃었고 중앙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시진핑 10년간 중국 정치의 특징은 당적 지도의 강화와 권력의 집중입니다. 내부 사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대중들에 대한 정치 선전들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13년에는 언론이 검열당하고 삭제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언론과 교육기관에 대한 사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문건들이 하달되고 그리고 2015년, 2016년 즈음 해서 국가안전법, 인터넷안전법 등 사회통제 법제화하는 시도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시진핑 주석은 고위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척결을 선포했는데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보시라이, 조용캉, 쉬차이호, 링지화 이런 이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과 군에서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 간부들을 차례로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부패 운동을
자신의 대표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대중들의 선전함으로써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2017년에는 또 이례적으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영상센터가 인민의 이름으로라는 반부패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의 새로운 국면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지도 사상이 당원에 명기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제도적 권위를 넘어서 개인적 권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2021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의 결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주요 내용은 시진핑 집권기를 마오쩌둥 시기, 덩샤오핑 시기와 병렬할 수 있는 독자적 시대를 주장하고 인위적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 사상을 통해 개인적 권위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 정치 무대에는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제도적 권위와 개인적 권위를 모두 겸비한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다시금 등장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의 지도자 마오쩌둥과 개혁개방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과의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전임 지도자 장점인 후진타오 권력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인선에서 보이는 경향입니다. 이번 인선에서는 시진핑 세력의 대두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18차, 1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점차 부상한 시진핑 세력은 이른바 시자준이라고 불리는데요. 24 당대회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당내 주류 세력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세력은 어떠한 세력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좁게는 혁명 원로 자녀 세대의 인맥인 태자당과 칭화대 그리고 시진핑의 아버지였던 시중신의 강한 구역이었던 산서성의 지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근무처와 관련된 지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부하들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잔수, 리창, 차이치, 천민을, 딩슈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학연이라던가 지연, 근무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 2기를 통해서 직접 발탁한 인사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짜오러지랑 왕호닝, 리시 그리고 다수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있습니다. 시진핑 세력은 태자당이라던가 공청단처럼 명확한 구별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출신의 엘리트 연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시진핑 세력은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을 독점했고 그리고 정치국 24인에서도 현저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치국 24인이 모두 시진핑 세력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최소 14명에서 17명 정도로 추산되고 반대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국원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 있는 60년대 비교적 젊은 정치 지도 간부들이 5년 뒤에는 다음 세대 그리고 시진핑을 다시 뒷받침할 다음 세대 상무위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테크노크라트 출신의 간부들을 대거 기용을 했는데요. 이 간부들은 개혁개방부터 개혁개방 시기부터 대거 기용되기 시작했으며 장적인 집권기에는 성급 지도자의 66%에 달할 정도로 약진한 바 있으나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1기를 거치면서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정치국원에서 7명의 기술 관료가 발탁되었으며 성급 지도자 중에 37%를 테크노크라트로 발탁하였습니다. 주된 목적은 미국과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무원 지도부에서도 주요 보직에 시진핑 세력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 그리고 부총리의 허리펑, 장거칭, 류거중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시진핑 세력이 국무원 지도부로 대거 임명된 것에 대해서 당적 지도만 있고 국무원 실무기구 경험이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해당 인선의 주요 메시지는 국무원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 그리고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으로 요약됩니다. 시진핑 3기 체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상하이 공청당 원로그룹 등 이 덩샤오핑 시대 때 중국 정계에서
덩샤오핑 시대 이래 중국 정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쳐온 개파 또는 엘리트 그룹의 퇴진입니다. 상하이방이 정칭홍 부주석과 조우영캉의 몰락 이후 사실상 소멸되었고요. 그리고 소위 공청단파는 공청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타오가 약진할 시기에 그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지도부의 일원을 의미를 하는데 시진핑 1, 2기에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이 공청당 그룹의 선두주자로 평가되던 후추나 국무원 부총리가 상무위원회 정치국에서도 탈락하면서 정치국 24인 중 공청단 출신이 한 명도 진입하지 못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평가되고요. 이후에 공청단은 시진핑과 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젊은 엘리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원로그룹은 혁명원로와 전직 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도부의 인선과 주요 노선 결정에서 막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투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20차 당대회가 아니라 지난 19차 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당 지도부 인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당내 원로 동지의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20차 당대회 때는 이 당내 원로 동지가 빠졌으며 면담 인원도 27인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경향들을 미루어 봤을 때 시진핑 세력과 견줄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나마 독주를 견제해왔던 세력들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여지고 권력 분점의 구조도 와해됐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상무위원들 및 정치국원들 대부분이 시진핑의 옛 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하관계일 것으로 예상되며 집단지도 체제는 형식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정치적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세력의 일원화 및 권력 집중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안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의 기밀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체제는 의사결정부터 정책의 실행까지 높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일 것이며 국가 자원의 종합적, 전면적 동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매 사안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정치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하위 권력들이 눈치 보기로 인한 효율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때 중국 위기 관리의 대응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 있어서 대체로 국가 역량을 전면적으로 효율적으로 동원한 초기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20차 당대회 때 그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분위기를 과도하게 의식해서 제로 코로나를 무리하게 유지하고 최적의 개방 시기를 놓친 그런 정치적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체제 공고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계자 양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력 이양이 일어날 시에 정치적 혼란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시진핑 3기 체제의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치의 불안 요소가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내 정책입니다. 대내 정책은 위협 인식의 증가와 총체적 국가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차 당대회와 양의 공식 문건들을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것은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래 중국 지도부는 대내 정세를 전략적 기획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기회 부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100년 미중유의 대변국이라고 새롭게 규정을 하면서 변화와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차 당대회 보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제의 둔화, 코로나 전염병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열거하고 있지만 미국을 주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회와 위기를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위기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 위기에 대한 대응 또는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립 추진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치, 경제, 과학기술, 정보, 문화 등 전방위적 안보 위협이 강조되었고요.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도부 인선 이외에 이번에 주요 의제는 국무원 기구들의 대규모 재편이었습니다.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은 13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 재편을 13개 항목을 정리를 하면 3개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금융, 사회 안정으로 요약되는데요.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학기술 및 공급망 배제 정책, 그리고 경기 침체와 서구 자본의 위협, 세 번째, 코로나 시기 경기 악화와 민심 위반에 대한 1대1적 대응이라고 풀이됩니다. 먼저 과학기술 부분을 보면 자주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당적 지도 강화와 신형 거국 체제의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형 거국 체제란 쉽게 말해서 정부 지도하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핵심 기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과학기술 주요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과학기술위원회 등이 또 조직됐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내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의사결정 체계와 감독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외적 리스크는 금융 개방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출현하게 될 서구 금융자본과의 경쟁을 의미를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 금융제도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내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국내 금융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기구의 신설을 의미합니다. 사회 안정 분야의 개혁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불만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당 중앙 산하에 사회공작부를 설립하고 실무기구로 국가신방국, 한국말로 하면은 국가민원국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양회의 국무원 기구 재편은 소위 총체적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 지도부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분야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해 당 중앙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부양책과 개혁 개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임 국무원 총리 리창은 3월 13일 전국인대 폐막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힘들겠지만 기대할 만하다는 성어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경기 부양은 중국 국내의 안정의 근간이고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급감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심지어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론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1, 2기 때 사회주의 정치 교양 강화와 공동 부유론으로 대표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관, 소위 좌경 행보로 인해서 투자자와 기업가들의 불안과 우려가 초래된 바 있으며 이것도 중국 경제 활성화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리창 총리는 중국은 개혁 개방이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관건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개혁의 밥을 먹고 개방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는 공동부유를 대표하는 시진핑 주석과 비교적 시장 친화적인 리창 총리의 균형 하에 경기 부양과 시장 개방은 지속될 것이며 재분배 및 균형 발전 정책은 급진적으로 전개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의 주요 근거는 역시 리창 총리의 이력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와 절강성에서 지도부를 맡는 동안 외자 유치에서 실적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시진핑 1, 2기에도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수습에 나섰듯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언급을 했듯이 리창 총리도 유사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인상 깊은 보도가요. 4월 14일 날 중국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 LG 디스플레이 공장 시찰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앞으로 오랫동안 변치 않을 것이고 영원히 스스로 개방의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은 외교 부분입니다. 외교 부분은 대외 정책은 대중 봉쇄망에 대한 적극적인 돌파 의지와 위기 관리로 요약됩니다. 최근 중국의 광폭 외교와 글로벌 전략 구상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당대의 폐막 이후 그 폐막을 기점으로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 시기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변 국가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정상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 전략 경쟁과 더불어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이념 차이가 노정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중한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분리에 공통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은 3월 30일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발언인데 중국과 분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유럽의 중국 접근법은 탈동조화가 아니라 리스크 축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동시에 독일 총리와 집행위원장은 그 정치적 자유, 인권 등과 같은 중국의 민감한 화제도 제기하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극진한 환대가 외교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되고 미국 추종자가 되려는 압력을 이겨내야 된다고 발언했고 이에 시진핑 주석은 광저우까지 내려가서 마크롱 대통령의 활동에 동행하고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 구매와 명품 시장 개방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유럽 주요국 지도자 방중은 중국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유럽 국가 간의 약간의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이라는 새로운 전략 구상을 주창하면서 자국의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양회 기간 그 성과로 사우디 이란 관계 정상화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이고요. 내정 불간섭 등 지금까지 주장해온 원칙들의 냉전적 사고 반대, 진영 대결 반대 등과 같은 미중 갈등 이슈가 더 추가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우디 이란과 비밀 회담에서 중재를 맡아서 국제사회 중재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크게 과시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상회담 중에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두 나라는 대외 전략과 경제 협력 분야에서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합의를 교환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있어서 당사국인 러시아와 국제 문제에서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 간의 입장 차가 노정이 됐는데요. 이번 중러 정상회담 및 공동 성명에서 미중 경쟁 속에서 우군인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명분 및 위상도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복잡한 의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위기 관리하는 측면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2기 때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미화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하고 그를 둘러싼 군사훈련이 실시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대만 침공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양안 갈등과 미중 갈등이 연계돼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다소 완화된 메시지도 발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만 문제 관련 인선과 관련돼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작년과 달리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공감대 형성, 복지 제고라는 완화된 표현을 발언을 했고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책임을 지게 된 정엽 주석, 왕후닝은 지금까지 중국 지도자들의 지도 사상과 중국 체제를 변호하는 담론을 생산했던 이데올로그인데 앞으로 신시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 방향을 구체화하고 양안 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새로운 명분과 논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왕후닝 같은 경우 대만 국민당 부주석과 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안 교류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신임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가능성이 있고 미국 의회에 제기한 대만 정책 법안 통과 여부 등 악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년 초에 대만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진핑 3기 체제의 초기의 대만 정책은 대만 대선에서의 국민당 승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시진핑 3기 정권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 대한 적극적인 돌파인 동시에 무력 충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대만 문제의 위기 관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하고 당정 지도부가 철저히 시진핑 세력 일색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주요 정책들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대항하기 위해서 내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총체적 안보 그리고 특히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군에 직접적인 투자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 격차와 무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진핑 3기 정권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과학기술 및 산업망 봉쇄 정책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돌파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유지 및 확대입니다. 물론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지만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 유럽과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내 안정은 물론 중국 시장을 기대하는 수많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1, 2기에 강조되었던 제기된 바 있었던 중국의 급격한 적용화, 반시장화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며 오히려 경기 부양이 적극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및 그 경제 효과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증가함에 따라 미중 양국 간의 중간지대 혹은 외교 공간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미중 전략 갈등은 장기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연한 실리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정체성을 인지하고 외교적 여지를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측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균형 외교를 모색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 일본, 타이완 등이 중국과 갈등을 빚을 때 어떻게 경협을 유지했는지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도를 줄여가는 전략은 탈중국을 공개적으로 실행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노정된 이래 한중 관계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 정권의 대정책 기조 불일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 국민 정서의 악화, 비자 문제 등 부정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일거에 바꿀 수 없다면 다양한 방면의 대화 채널의 유지, 악화되지 않도록 관계 위기 관리, 민간 교류의 확대 등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급한 대화 포기, 상호 간 보복 조치의 악순환이 계속돼서 전면적으로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지난 4월 12일 시진핑 주석이 LG공장을 전격적으로 시찰해서 외자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한중 간 우호 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기업을 비롯한 비정부 단체들의 교류 간의 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조여오는 미국의 대중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 의지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해선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는 대만 문제에 대한 연성 메시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안보에 대해서 양국의 다양한 인사와 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강대국 간의 대결로 파생되는 대리전쟁에 연루되지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런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